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에서는 그간 다수의 명사, 셀럽의 오디오에 대해 소개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한 이분은 정말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 그동안 꼭꼭 감춰뒀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중앙일보에 명사들이 사랑한 오디오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스티브 잡스 칼럼을 기반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중앙일보 칼럼을 읽고 오시면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보기란에 칼럼 링크가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잘 알려져 있듯 애플을 창업한 것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악이었습니다. 이 둘은 실리콘밸리 동네 친구였어요. 정확하게는 워지니악이 잡스보다 5살 많은 선배입니다. 당시 실리콘밸리는 페어차일드,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반도체 기업, 그리고 휴렛 패커드와 같은 컴퓨터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이런 회사를 다니는 환경에서 둘은 살아난 거죠. 이 둘은 컴퓨터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이라는 공통 분모로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잡스가 평생 동안 가장 사랑한 뮤지션은 밥 딜런이었어요. 잡스에게 밥 딜런이 얼마나 위대한 아티스트인지 알려준 이가 바로 워지니악이었습니다. 이 둘은 밥 딜런의 부틀렉, 해적판 음반이죠. 밥 딜런이나 데이비 보이와 같은 아티스트는 콘서트 현장에서만 부른 미공개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공연 실황을 녹음해 테이프를 판매하는 부틀렉이 활발히 유통됐습니다. 둘은 밥 딜런의 부틀렉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잡스는 고급 티약 릴테이프 데크를 마련, 부틀렉을 편집, 녹음해 자기만의 앨범을 만들었고 잠들기 전까지 헤드폰으로 몇 시간씩 듣습니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의 첫 오디오 라이프입니다. 이후 그의 관심은 한동안 컴퓨터에 집중됩니다. 1975년 6월 29일 워지니악이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발명하죠. 스티브 잡스가 이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대박을 예감하고 사업을 해야겠다 결심해서 1977년 1월 애플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3년 11개월 후인 1980년 12월 애플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합니다. 애플 기업 가치는 17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죠. 지금 화폐 가치로 9조 가까운 금액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25살의 나이에 2억 5,600만 달러의 자산가가 됩니다. 애플의 상장으로 애플에만 300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탄생했다고 해요. 이들은 대저택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를 몇 대씩 구매하고 집사들이 여러 명 있고 아내는 점점 성형하는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하죠. 잡스는 이런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잡스는 부를 과시하기보다 장인이 만든 세련된 제품을 경험해 세상에 아름답고 유용한 제품을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경험하는 데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포르쉐, 벤츠, BMW 바이크, 올리베티, 키친에이드, 티지오 램프 등 당대의 명품을 섭렵하고 각종 디자인 전시회에도 참석합니다. 이런 타고난 디자인을 경험하며 점점 바우하우스에 눈을 뜹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유럽을 방문하며 유명 디자이너와 친분을 맺기도 해요. 이 시기 한국에 와서는 삼성 이병철 회장과도 만나죠. 이때 애플 제품 생산을 삼성 싱가포르 공장에서 일부 맡습니다. 참고로 애플 복귀 후 만든 아이맥은 LG 파주 공장에서 생산하죠. 잡스는 한국 기업과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애플 디자인에 쏟아붓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포르쉐 구입파를 보여주며 포르쉐의 곡선같이 애플 제품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애플을 포르쉐와 같은 마스터피스로 만들어내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플 디자인을 전담할 디자이너로 당시 소니 디자인을 담당한 하르트무트 에슬링거를 낙점합니다. 에슬링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다뤄야 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원래 에슬링거는 대학 졸업 후 베가라는 독일 가전 브랜드 디자이너로 발탁되고 1971년 베가 시스템 3000을 내놓아 세상을 깜짝 놀래키죠. 당시 디터람스를 능가할 후의 탄생이라고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베가 창업자 가족이 1974년 소니에게 베가를 매각합니다. 소니는 1968년 트리니트론 TV를 내놓고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기록하죠. 이렇게 벌어들이는 자금으로 가전 라인업을 확충하고 유럽 유통망 확보를 위해 베가를 인수한 겁니다. 참고로 소니는 1990년대 평면 CRT TV 이름의 베가를 쓰죠. 소니가 베가를 인수하면서 자연히 에슬링거는 소니의 디자인 고문을 맡습니다. 블랙 컬러의 소니 트리니트론 전선은 바로 에슬링거가 만들어낸 겁니다.
참고로 루이비통 초기 브랜딩 또한 에슬링거가 맡으면서 전 세계 히트를 기록합니다. 소니에게 호감이 있던 잡스는 독일에서 에슬링거를 만나고 한눈에 반합니다. 소니와는 다른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담아낸 애플 디자인을 요청하죠. 그렇게 에슬링거가 디자인한 첫 애플 제품이 매킨토시 SE입니다. 출시 후 대단히 호평받죠. 이 둘은 잡스가 애플을 나가고 넥스트에서도 함께 일하고 심지어 잡스가 애플 복귀 후에도 같이 일하려 하지만 잡스가 애플에 근무하던 천재 디자이너 조나선 아이브를 발굴하면서 이후 조나선 아이브와만 일하죠. 잡스가 디터람스를 좋아했다는 속설이 있죠. 애플 제품이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제품을 오마주했기 때문인데요. 잡스는 디터람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디터람스가 이슈대인 1950~60년대에 천재성을 모두 써버리고 잡스가 활동한 80년대에는 범장만 내놓고 브라운의 임원으로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람스의 후예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천재 에슬링거와 일했던 겁니다. 사실 디터람스를 존경한 것은 잡스가 아니고 조나선 아이브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제품을 오마주한 제품 또한 조나선 아이브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디터람스의 브라운 오디오는 잡스가 사랑한 오디오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조나선 아이브가 사랑한 오디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스티브 잡스 오디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1982년 성공한 잡스는 타임지와 인터뷰합니다. 이때 실린 사진에서 그의 오디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거실에 잡스가 앉아있죠. 잡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을 때까지 가구를 사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오디오를 구매했습니다. 그만큼 오디오에 관심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바닥에 앉아 오디오를 들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스티로포로에 앉아야 했다고 하네요. 스피커는 어쿠스텟 모니터 3, 앰프는 스레셜드 FET1, 스테이시스 1, 턴테이블은 미셸 오디오의 자이로 덱을 쓰고 있죠. 이 시스템은 당시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제품들로 이루어진 구성입니다. 따라서 잡스가 아닌 오디오 전문가가 구성한 시스템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번역한 책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에서 이 브랜드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 스피커 시장은 어쿠스텟, 마그네판, 아포지, 마틴 로건 같은 정전형 스피커의 전성시대였죠. 투명하고 탁월한 스테이지를 그려내는 정전형 스피커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JBL, 매킨토시, 탄노이와 같은 전통적인 오디오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미국에서 막 탄생에 호평받고 있는 신생 오디오 벤처기업 제품으로 구성했던 거죠. 과감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디자인도 호투로 보지 않았죠. 어쿠스텟은 소리도 좋았지만 디자인도 미니멀하고 일본식 병풍처럼 생겨 당시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던 잡스에게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스레숄드 앰프는 잘 아시듯 천재 설계자 넬슨 패스와 산업 디자이너 르네 베스너가 함께 창업한 회사입니다. 음질도 음질이지만 당시로서는 디자인도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턴테이블도 마찬가지죠. 잡스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았지만 디자인도 꼼꼼하게 따졌을 겁니다. 이렇게 첫 오디오를 즐기는데 이 오디오의 음이 참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애플 직원도 이런 음을 경험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오피스 로비에 마틴 로건 스피커를 구매해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BMW 빈티지 바이크, 베젠드로폰 피아노도 놓아서 직원들이 장인이 만든 예술품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며 경험하기를 권했습니다. 자기가 그랬듯 직원도 최고의 제품을 경험해야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보았던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잡스는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넥스트를 새로이 창업하고 1991년에는 로렌 파울과 결혼합니다. 이때도 신혼집을 새로 마련했는데 여전히 가구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오디오는 가장 먼저 장만했다고 합니다. 오디오 옆에는 소니 트리니트론 TV와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가 있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는 릴테이프로 시작해 LP, CD, LD, DVD, 블루레이가 나올 때마다 시스템을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디오는 2004년 자택 내 집무실을 공개할 때 드러납니다. 이 사진이 자택 내 자신의 집무실인데요. 잡스가 앉아있는 것이 조지 나카시마의 코노이드 체어입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저희 두 번째 사무실에서 듀얼로 쓰고 있는 30인치 시네마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옆에 작은 검정 스피커가 있죠. 바로 제네렉 1029A입니다. 현재는 단종되었고 지금의 G3에 해당하는 모델이죠. 저도 제네릭 G3를 사무실 책상에서 쓰고 있다 소개한 바 있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잡스는 맥과 제네렉을 연결해 아이튠스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이튠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확한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가 필요했던 거겠죠. 잡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 공개를 극히 꺼렸습니다. 벤츠 SL55처럼 외부로 공개되는 자동차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제품은 잘 공개하지 않았죠. 자신이 쓰는 제품이 알려져 애플 브랜드가 훼손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잡스는 첫 오디오를 구매한 1982년 이후 오디오 시스템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업계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사용한 오디오라 광고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만 수십 년 쓴 게 아니라 수없이 교체하며 많은 제품을 써서 광고 문구는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스는 콜렉터가 아니라 철저한 사용자였다는 겁니다. 최고의 오디오를 경험하며 이 경험을 애플 제품에 녹여냈어요. 이후 잡스는 아이튠스, 아이팟을 만들며 음악 시장을 점령하죠. 잡스는 음악, 오디오 애호가들이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결국 성공하죠. 당시 아이팟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동차 옵션으로 아이팟 연결 단자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보수적인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당시 아이팟 위상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오디오,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오디오를 사용한 경험으로 애플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스티브 잡스의 정신을 좇는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제품을 콜렉션하기만 하는 건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콜렉터가 아니라 철저한 사용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정신을 좇는 일은 그와 같이 장인이 만든 최신의 제품을 거침없이 꼼꼼하게 경험하는 일이죠. 브라운 오디오를 컬렉션하는 일은 그의 정신과 관계없습니다. 창작자 혹은 기업가가 왜 오디오를 해야 하는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오디오가 좋은 대답이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사랑하는 뮤지션 이야기는 빠져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영상은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뮤지션, 음악에 대해 그리고 잡스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가 어떤 음악을 통해 혁신의 영감을 얻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